안녕하세요, 로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수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출제가 될 건지, 이제까지 출제됐던 3월, 4월, 실제 4월은 아니겠죠. 4월 모의고사가 5월로 연기가 돼서 5월 달에 치러졌기 때문에, 그리고 6월, 요렇게 세 개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의 11월 달에 출제될 수능은 과연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어떻게 학습 방향을 좀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1차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2차는 여름방학이 지나고 아마 9월 모의고사 전에 한 번 더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능이 나오고 나면 혹은 모의고사가 나오고 나면 모든 언론사들은 이제 비교를 하죠. 뭐 3월 달에 시험을 보고 나면 3월 모의고사는 작년 3월에 비해서 어려웠네, 쉬웠네. 뭐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그런 건 솔직히 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어, 우리가 지금 2024학년도 수능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전에는 2023학년도겠죠. 그리고 이전에 2022학년도겠죠. 자, 어떤 학년이 학습 능력이 되게 좋느냐? 이걸 말할 수는 없죠. 2024학년도에 출제된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 학업 성취도를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 이 학생들에게 맞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은 3월, 4월, 6월, 9월 이렇게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이 2024학년도 기준의 고3들이 어떤 학업 성취도를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거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좀 쉽다고 느끼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파악하는 게 2023학년도에는 서로 학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학업 성취도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23학년도 수능을 봤던 학생들, 작년이죠. 작년에 수능을 봤던 학생들은 3월, 4월, 6월, 9월 모의고사를 쭉 치르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어떤 문제에서는 조금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쉬워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이걸 가지고 적절하게 난이도를 조절을 해서 수능에 반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2023학년도, 2022학년도 이렇게 해서 전년도와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학년도에 속하는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서 나중에 수능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이때 3월 모의고사가 과연 어떤지 이걸 기사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교할 수 있는 게 전년도의 3월 모의고사, 이 전년도의 3월 모의고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년도보다는 쉬웠네, 어려웠네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내는데 물론 이게 도움이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면서 수능을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아주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능에 크게 도움이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수험생 기준으로서는 이 문제를 다 풀어보면서 문제에 대한 난이도도 찾아보고 뭐 2024학년도 수험생들의 오답률과 뭐 1등급 분포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이번 수능에는 어떻게 나오겠다라고 분석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또 그냥 최근에 있는 것만 분석을 해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도움을 학교에서 얻을 수도 있고 혹은 학원에서 얻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선생님마다 조금 분석하는 게 다르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이 시간에 제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분석하는 건 전년도하고 같이 분석을 좀 해보긴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2024학년도에 지금까지 출제된 3월, 4월, 5월, 6월 이 세 개의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주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방향성이라는 말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월달, 4, 5월달, 6월달 체감 난이도예요. 체감 난이도는 실제 시험의 난이도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어요.
시험을 보는 고3 수험생들이 과연 어떻게 느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2023학년도 우리 이번 3월 달에 시험 봤던 1등급 비율이 몇 %였냐면 1.98%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낮은 수치죠. 보통 1등급이라 함은 최하 4%에서 최대 6%까지 약간 요 정도로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 2등급, 3등급인데 1, 2, 3등급을 토탈해서 거의 전체 수험생들의 50%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 5 이하 등급에서는 조금 경쟁력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대학에 무슨 학과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도움이 전혀 안 된다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영어를 공부할 때는 그래도 영어에서 상위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일단은 절반 안에는 좀 들자. 절반 안에 드는 것도 일단 첫 번째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가급적이면 높은 등급이면 좋겠죠. 근데 3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 비율이 1.98%였단 말이에요. 낮아도 너무 낮은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3월 모의고사는 무시하고 4, 5월부터 분석해서 여기서부터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하지만 3월 모의고사에서 꼭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앞으로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문제가 어렵다고 이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가 아니라 2023년도 3월 모의고사가 왜 어렵게 출제됐는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도대체 출제가 됐기에 이렇게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됐는가? 어떻게 보면 난이도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 따로 그 선생님이 3월 모의고사 해설하는 거 분석하는 영상을 올려놓긴 했는데 그걸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크게 방향성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단어 학습이 조금 어려웠어요. 단어가 좀 어렵게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짝 인퍼하는 문제가 등장을 한 것 같아요. 이건 선생님이 문제를 보면서 3월달 모의고사에서 오답률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오답률 1번부터 5번 사이에 있는 문항은 해설해서 지금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는데 이 올려놓은 것들을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인퍼하는 문제가 솔직히 살짝 등장을 했어요. 인퍼하는 문제가 등장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인퍼하는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문제는 아니죠. 인퍼하는 문제는 예전에는 출제가 됐었다가 지금은 출제가 잘 되지 않아요. 왜냐면 문제가 좀 어렵거든요. 힌트를 잡기도 조금 어렵고 근데 이러한 뉘앙스의 문제가 조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지도를 할 때 방향성을 조금 바꿨어요. 3월달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서 고3 수험생들한테 인포하는 문항과 좀 가까운 문제들을 추려서 꾸준히 풀게 했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6월 모의고사에서 전부 다 성적이 올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요 분석이 맞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인포 문제가 출제가 됐는가라고 한다면 6월 모의고사에서 32번, 34번 문제에 조금 집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3월 모의고사에서는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1등급 비율이 1.98%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에 대한 이 거부감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가 이런 식으로 분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4, 5월 달에 그 다음 모의고사는 어떻겠어요? 단어에 대한 난이도를 조금 낮춰야 되겠구나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표로 나왔는데 이상적인 표이긴 해요. 이상적인 표이긴 한데 지금 이건 이렇게 됐는데 매우 어려웠다. 약간 어려웠다가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이었다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올라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되죠. 이 형태가 가장 베스트로 가는 거예요. 베스트로.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6월 달을 보면 어려웠다가 단연코 많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조금 난이도만 조금 조절을 했다면, 그죠? 단어에서 조금 난이도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뭐 문항 지문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좀 조절을 해가지고 어려운 문제는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다른 문제에서는 조금 더 평이하게 출제를 해서 보통이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조금 더 올라와야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6월 모의고사는 둘 다 어려웠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난이도 실패한 거라고 할 수 있죠. 매우 어려웠다는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 거고, 좀 말한 대로 약간 어려웠다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거고, 보통이었다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내려와야 돼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 거죠. 아마 앞으로 출제될 7월 모의고사하고 9월 모의고사도 이렇게 출제가 돼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출제만 돼야만 하는 건데, 최근에 지금 한 소동이 있었죠. 그 소동에 있어서 소동이 과연 수능을 준비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하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는 그런 소동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이제까지 출제된 3월, 4월, 6월 모의고사만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건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인퍼하는 문제가 조금씩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단어 수준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단어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난이도가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항에서 어떤 단어가 과연 어렵게 출제가 되었는가? 3월, 4월, 6월 이 모의고사에서 오답률 1위부터 10위까지예요. 1위부터 10위. 그러면 제일 어렵게 출제됐던 3월 모의고사를 보면 낱말의 쓰임, 함축적 의미, 빈칸. 오히려 수험생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빈칸 추론의 경우는 그나마 오답률이 탑5 안에는 안 들죠. 그런데 낱말의 쓰임이라든지 함축적 의미는 21번에 주로 등장하는 문제인데, 밑줄 그은 문장이 혹은 구절이 의미하는 내용을 고르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죠. 요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낱말의 쓰임이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빈칸 추론은 안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손댔던 것 같아요. 근데 잘못 손댄 거죠. 단어를 조금 어렵게 해서. 그래서 좀 난이도 조절에 실패 본 거고, 아무튼 단어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4, 5월 달에는 어떻게 조절이 됐느냐, 이것도 보면 빈칸이 또 뒤로 밀렸어요. 그쵸? 그러면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3월 모의고사에서 4월 모의고사 그리고 6월로 이렇게 가는데, 그래프가 매우 어려웠다, 조금 어려웠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쵸? 그러면 요거는 그냥 단어 자체가 너무나 다 전체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단어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건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빈칸 추론에 인퍼하는 문제가 조금 출제가 되기는 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인퍼 문제인데도 단어가 조금 쉬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탑5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죠. 4, 5월에도 똑같은 유형이 반복이 됩니다. 빈칸 추론에서 인퍼식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단어는 조금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된 반면에 다른 유형의 단어들을 조금 올려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빈칸 추론에서 단어를 어렵게 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문항에서 조금 난이도 조절을 하려고 시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6월 모의고사에 가서는 갑자기 33번이 올라와 버렸죠. 그 다음에 빈칸 추론이 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잠깐 보면 이렇게 빈칸 추론이 지금 위치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빈칸 추론의 단어들을 조금 쉽게 출제를 했으니까 6월 달에는 빈칸 추론을 조금 어렵게 출제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 그럴까요? 출제 의원들을 조금 칭찬해 줘야 될 건 뭐냐면, 빈칸 추론을 올리면서 단순히 단어만 올리는 게 아니라 유형 자체에 변화를 준 거예요. 어떻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퍼하는 유형이 조금 가미가 된 거죠. 지문을 읽고 그걸 가지고 정답이 뭔지 유추해내는 거예요.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 보통 이렇게 문제 푸는 건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지금 2024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집을 보면
최근 3개년을 분석해서 나와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023학년도, 2022학년도, 2021학년도 이렇게 되죠. 그런데 저는 이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어떻게 느꼈냐면 인퍼하는 문제가 이런 유형이 조금 문제 유형이 바뀐 것 같다라고 해서 이거에다가 플러스 16년도, 17년도, 18년도 기출문제를 조금 학생들에게 풀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연도가 왜 중요하냐면 특히나 2018년도는 여러분이 지금 어렵게 생각하는 함축적 의미가 본격적으로 출제되는 시기예요. 이때. 그러면 16년도, 17년도에는 출제가 아예 안 되느냐? 아니요. 출제는 됐어요. 근데 출제는 됐는데 난이도가 중구난방이었어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가늠할 수 없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 거죠. 그러면서 18년도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가다듬어서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축적 의미 유형을 풀 때 18년도, 19년도 그나마 17년도까지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18년도, 19년도 이때 출제된 함축적 의미는 최근 3개년간에 출제되던 함축적 의미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초반에 출제된 것 같아서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잖아요. 왜? 아직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이 문항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정립이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보면 그래서 이 연도가 되게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문제가 추가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인퍼하는 문제가 조금씩 가미가 돼 있거든요. 대놓고 인퍼 추론하라 이렇게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이걸 가미를 한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이도가 3월 달에 비해서 조금씩 올라갔다가 다시 6월 달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기조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왜? 단어를 어렵게 출제하지 않으면서 변별력을 갖게 됐거든요. 변별력을 갖는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회자되고 있는 초고난이도, 고난이도 문제 이렇게 됐는데 특히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어렵게 출제하지 않으면서도 변별력을 갖는 문항이 등장을 하게 된 거니까 이보다 좋을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낱말의 쓰임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자, 그러면 단어가 다른 유형에서 특히나 이제 빈칸 추론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단어는 선생님 그러면 한정 없이 어렵게 출제가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고교 과정 3개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출제가 되더라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울 수 있을 만한 단어들이 출제가 되는 거지 토플 수준의 문제 혹은 탭스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아요. 개중에는 특히나 이제 고3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를 다 풀고 나서 풀 문제가 없으니까 탭스 문제를 푸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학원에서도 그렇게 풀게 하죠. 그러면서 수능의 고난이도 문제는 탭스랑 비슷합니다.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시험이기 때문에 고3의 탭스 문제를 풀게 되면 문제 푸는 포커스 자체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차라리 안 푸는 게 더 좋아요. 차라리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 중에서 최근 출제 경향에 맞는 문제들을 골라서 그런 문제를 풀어보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면 이런 것까지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제를 푸는 거냐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한정 없이 어려워질 수 없는 단어를 어떻게 출제하냐면 다의어를 출제하는 거예요. 다의어. 예를 들어서 employ 라는 단어는 고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용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아마 대부분이 이것만 알고 있다면 고3인데 이것만 알고 있다 되게 문제가 큰 거죠. 이것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grow 라는 것도 자동사, 타동사의 의미가 다르구나. 자동사는 성장하다, 자라다. 타동사로서는 재배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고교 과정 3개년에 들어있지만 좀 생소한 의미로 쓰이는 것들, 이런 것들. 특히나 이 5월 달에 출제된 어법 같은 경우에는
likely라는 말이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be likely to 다음에 동사 원형에서 뭔 말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인데 비동사 뒤에 쓰기 때문에 보통 likely는 형용사로 많이 간주를 했어요. 근데 likely는요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어법에서 like가 부사로 쓰인 게 제가 볼 때는 고3 모의고사에서 likely가 부사로 등장한 건 지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단어에서 다른 의미, 즉 다이어들 주의해야 되는 거고 다음에 품사를 형용사로만 익혔던 게 부사로도 쓰인다든지 아니면 형용사 부사 형태가 똑같다든지 조금 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를 다변화시켜서 익힐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단어장을 사가지고 단어를 열심히 외워야지라고 해서 단어 하나당 의미 하나씩 외운다면 그건 고3으로서는 치명적이에요. 그렇게 암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make a mistake를 실수를 만들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만들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실수하다라는 동사예요. make a mistake라는 자체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실수를 만들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아직 공부가 갈 길이 멀었구나. 나는 단어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단어 그리고 나서 어떤 문제를 푸는가라고 하는 건데 풀이할 때는 최근 3개년도 플러스 그 다음에 16, 17, 18년도에 출제됐던 문제 그리고 단어는 다이어 그리고 여러 가지 품사로 쓰이는 것들을 같이 우리가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종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 두 가지인 거예요. 단어를 학습할 때 유사어, 그쵸? 그리고 다의어, 그리고 품사 다변화되는 거.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단어책을 사가지고 단어책을 사면 예를 들어서 employ라고 나와 있고 첫 번째 아마 고용하다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쓰다, 사용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문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employment 혹은 뭐 파생어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보통 공부할 때 이렇게 하죠. 요것만 공부하지 나머지는 거의 공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학습 방향은 여러분이 지금 고1일 수도 있고 혹은 중학생일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고3일 수도 있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이 영상을 본 이후부터는 단어에 대한 학습 방법을 바꿔줘야 됩니다. 단어가 있으면 가장 잘 쓰이는 뜻 위주로 먼저 알려줘야 돼요. 보통 이 단어의 뜻을 공부를 할 때 인터넷에 있는 그런 사전을 찾아가지고 공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employee를 검색을 해서 n땡 포탈 같은 데서 그죠? 이런 거 되게 많이 보는데 검사를 딱 해보면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쓸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사전은 이게 수험생들을 위한 사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인이든 학생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그 사이트에서 그 단어를 쳐서 의미를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랄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수능을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수능에서 잘 나오는 뜻은 뭔가? 그걸 위주로 공부를 해야죠. 그러면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뜻이 4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많이 사용되는 건지 그걸 찾기에는 학생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뭐예요? 누군가의 도움.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학원에서 선생님이 골라줘야 돼요. 이 단어에 대해서는 뜻을 이 두 가지 알아도 충분하다라든지 evolve 요건 자동사여서 진화하다 이렇게도 있지만 타동사로서는 발전시키다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학생 입장에서는 단어 공부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단어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할 것인가. 특히나 3월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파생어들이 대단히 많이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다이어들, 그리고 이 다이어들이 이제 변형돼서 어떤 명사형으로 쓰이고 어떤 다른 또 명사형으로 변환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단어에 대한 방향성을 좀 읽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infer하는 유형이 조금 등장을 했다더라. 이 infer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빈칸에 주로 요게 지금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빈칸에 significant change, 중요한 변화, 이게 만약에 정답이라고 한다면 주변에 important turning, 중요한 변화, 약간 이런 거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에 유사한 표현들이 등장을 해줘야 돼요. 수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사어가 등장한 거예요. 유사어까지 학습을 해야 단어 학습이 끝나는 거지 단순히 두 가지 뜻을 안다 여기에서 끝나는 거는 아니에요. 두 가지 뜻, 여러 가지 뜻 다이어를 학습을 하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유사어들이 뭔가까지 우리가 학습을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보고 주제가 important turning이니까 이거랑 제일 유사한 significant change가 답이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infer하는 문제는 이렇게 유사어들이 없어요. 그래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런 표현이 없음에도 주변에 있는 단어들이 해석이 어렵지 않게 그나마 용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전체 다 해석을 해서 문제 푸는 것도 괜찮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답에서 32번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탑 10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건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고 있는 그런 혼란 사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서 방금 선생님이 말한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계속 진행을 해나가면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 뭔가 변화가 생길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연 변화가 생긴다면 어떻게 변화가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